한정우 씨는 74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잃고 또 많은 것들을 얻었다. 그는 젊었을 때 목수 일을 하며 손으로 직접 가구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공간을 선물하는 것이 삶의 낙이었다. 하루 종일 나무를 깎고 못을 박으며 살아왔던 그의 손은 이제 주름지고 거칠어졌지만 여전히 강한 생명력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의 세계는 점점 좁아졌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다. 두 아들은 각자의 삶을 꾸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손주들은 가끔 명절이나 생일이 되면 안부를 묻는 정도였다. 정우 씨는 그런 걸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원래 인생이란 그런 것이라 생각했다. 아이들은 자라고 제 길을 가고 부모는 언젠가 홀로 남는 법이었다. 그는 이 나이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기대하고 싶지 않았다. 다만 적막한 집에서 조금은 덜 외롭게 살 방법을 찾고 있을 뿐이었다. 그에게 그 방법은 라디오였다. 아침 6시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눈을 뜨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다리를 주무르고 식탁에 앉아 간단한 죽이나 토스트로 아침을 때웠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오래된 갈색 라디오를 켜서 볼륨을 조절했다. 따뜻한 음색의 라디오 DJ가 낮은 목소리로 새벽 뉴스를 읽어 내려가고 어딘가에서 신청한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오면 그제야 비로소 하루가 시작되었다. 라디오는 단순한 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하루를 열어주는 창문이었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작은 통로였다. 가끔 DJ가 청취자들의 사연을 읽을 때면 그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했다. 특별한 일이 없는 날이면 라디오를 벗삼아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거나 신문을 읽거나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다. 그는 평소처럼 라디오를 켜려 손을 뻗었지만 아무리 다이얼을 돌려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그는 다시 볼륨을 조절하고 전원을 껐다가 켜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라디오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고장이 났나? 그는 조심스럽게 라디오를 들어 올려 뒷면을 살폈다. 오래된 기기라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소리가 나오지 않으니 마음이 허전했다. 매일 함께하던 친구가 갑자기 사라진 기분이었다. 라디오가 없으면 그의 하루는 더욱 적막해질 것이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새 라디오를 사는 것도 방법이었지만 이 라디오에는 특별한 추억이 깃들어 있었다. 이 라디오는 그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내가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다. 당시 그는 가구 제작에 몰두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공방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바로 잠들기 일쑤였다. 그런 그를 위해 아내는 작은 갈색 라디오를 사서 식탁 위에 놓아두었다. 당신이 아무리 바빠도 이걸로 세상 소식도 듣고 음악도 들으면서 좀 쉬었으면 좋겠어. 라며 아내는 웃었다. 그렇게 그는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고 어느새 그것은 그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아내와 함께 아침 라디오를 들으며 커피를 마셨던 시간, 아이들이 어릴 때 라디오 동화를 함께 듣던 밤, 그리고 혼자가 된 후에도 그의 곁을 지켜주었던 시간들. 이제 그 라디오가 침묵하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수리를 할 수 있을까?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다. 평소 같으면 나갈 일도 없는 시간이었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이 라디오를 다시 듣고 싶었다. 익숙한 목소리와 음악이 없는 하루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정우 씨는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수리점을 찾기 시작했다. 몇십 년을 살아온 동네였지만 문득 그런 곳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예전에는 전자제품 수리점이 곳곳에 있었지만 요즘은 다들 새 제품을 사는 시대라 그런 곳이 사라져 가고 있었다. 길을 걸으며 가게 간판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지만 대부분은 카페, 편의점, 미용실 같은 곳뿐이었다.
수리를 맡길 만한 곳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차라리 백화점에 가서 새 걸 사는 게 낫나 하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오래된 가게 하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좁은 골목 안쪽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목에 작은 간판이 하나 보였다. 빛이 발해서 글씨가 희미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윤희 전파사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순간 망설였다. 오래된 가게의 유리문은 살짝 먼지가 쌓여 있었고 안쪽은 어두컴컴해 보였다. 하지만 문에는 수리 가능, 배를 눌러주세요 라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정우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안에는 예상보다 훨씬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오래된 전파사 특유의 아날로그 감성이 느껴졌다. 벽에는 오래된 라디오와 시계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고 작은 작업대 위에는 공구와 납땜, 기기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때 가게 안쪽에서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어서 오세요. 그녀는 70대쯤 되어 보이는 중년의 여성이었다. 단정한 흰 셔츠와 짙은 갈색 조끼를 입고 있었으며 작은 안경을 고쳤으며 정우 씨를 바라보았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이상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었다. 정우 씨는 조심스럽게 손에 들고 있던 라디오를 내밀었다. 이게 갑자기 소리가 나지 않아서요. 혹시 수리 가능할까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의 손에서 라디오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손놀림이 능숙하고 세심했다. 작은 손이지만 오래된 라디오를 다루는 태도에서 오랜 경험이 묻어났다. 이 모델 꽤 오래된 거네요. 그녀는 가볍게 라디오의 다이얼을 돌려보았다. 혹시 이 라디오를 사용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정우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거의 40년은 넘었을 겁니다. 아내가 결혼 초에 사준 거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쪽 공구함에서 작은 드라이버를 꺼냈다. 그리고 능숙하게 라디오의 뒷면을 열었다. 요즘은 이렇게 오래된 라디오를 쓰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전세 라디오보다 이게 좋아요. 정우 씨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나저나 요즘도 전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다들 새 걸 사는 시대인데.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손님이 별로 없어요. 가끔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신히 유지하고 있죠. 작은 작업등을 켜고 그녀는 본격적으로 라디오의 내부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정우 씨는 문득 그녀의 손을 보았다. 잔뜩 거칠어진 손등. 목수를 했던 자신처럼 그녀 역시 오랜 세월 손으로 무언가를 다듬으며 살아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고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내부 배선이 좀 낡긴 했지만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글쎄요, 하루 이틀 정도? 내일 다시 오시면 상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정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순간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사장님께선 원래 이런 수리를 오래 하셨나요? 그녀는 라디오를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래됐어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했으니까요. 예전엔 이런 가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다들 새 제품을 사니까 이제는 이렇게 작은 곳에서 소소하게 하고 있죠. 그러고 보니 여기 이름이 윤희 전파사네요. 그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제 이름이에요. 박윤희. 아, 그렇군요. 저는 한정우라고 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반갑습니다. 한정우 씨. 그의 손과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맞닿았다. 그녀의 손끝은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라디오를 맡기고 돌아서는 길,
정우 씨는 자신이 내일 다시 이곳을 찾을 생각에 기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가 기대한 것이 단순히 라디오 때문인지 아니면 그 따뜻한 미소를 가진 가게 주인 때문인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한정우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자꾸만 윤희 전파사와 그곳에서 마주한 박윤희 씨를 떠올렸다. 그는 단순히 라디오를 수리하러 갔을 뿐인데 어쩐지 낯설고도 기분 좋은 기운이 가슴 한편에서 잔잔하게 피어올랐다. 사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새로운 사람과 가까워지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더욱더 그랬다. 동네에서 몇몇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다.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흘러갔고 가끔 손주들이 찾아와도 잠시 반가울 뿐 돌아가고 나면 다시 고요한 시간이 찾아왔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그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작업대 너머에서 고장난 라디오를 살피던 윤희 씨의 세심한 손길과 차분한 목소리가 떠올랐다. 아주 능숙한 손놀림이었어. 라디오 내부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작은 공구를 꺼내 들며 집중하던 그녀의 모습. 짙은 갈색 조끼와 작은 안경을 쓴 채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조용히 고치겠다고 말하던 그녀의 태도. 그는 그녀의 손이 거칠다는 걸 보았다. 목수였던 자신처럼 그녀 역시 평생을 손으로 무언가를 다듬고 고치며 살아왔을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일을 꾸준히 해왔다는 사실이 정우 씨에게는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날 밤 정우 씨는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라디오가 없는 적막한 방 안에서 그는 한참을 뒤척였다. 40년 넘게 함께한 라디오가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낯설었다. 내일 가면 고쳐져 있으려나? 하지만 그보다도 더 기대되는 것은 그 가게를 다시 찾는다는 사실이었다. 평소라면 오전 내내 신문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을 텐데 이날은 일찍부터 밖으로 나설 준비를 했다. 옷을 단정하게 입고 신발끈을 꼼꼼히 묶었다. 마치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오랜만에 찾아온 설렘이었다. 그는 조용한 거리에 익숙한 길을 따라 걸으며 윤희 전파사를 향했다. 가게 문을 밀고 들어서자 어제처럼 따뜻한 분위기가 그를 맞이했다. 여전히 벽에는 오래된 라디오와 시계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낡은 전축에서는 옛 노래가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공간을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작업대 뒤편에서 윤희 씨가 천천히 몸을 돌리며 말했다. 일찍 오셨네요. 그녀는 살짝 웃으며 손을 털고 조그만 천으로 손가락을 닦았다. 정우 씨는 괜히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일찍 산책 나온 김에 들렀습니다. 그녀는 빙긋이 미소를 짓더니 작업대에서 라디오를 가져왔다. 한정우 씨 라디오. 다행히 크게 망가진 건 아니었어요. 안쪽 부품 하나가 낡아서 접촉이 잘 안 됐던 것뿐이라서 바꿔 끼우고 간단히 청소까지 해뒀어요. 그는 반가운 마음에 라디오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어제와는 달리 라디오 표면이 깨끗이 닦여 있었고 다이얼도 부드럽게 돌아갔다. 잘 고쳐졌나요? 그가 묻자 윤희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녀는 조용히 전원을 켜주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을 여는 클래식 라디오입니다. 익숙한 라디오,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순간 정우 씨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어제까지 침묵하던 라디오가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감사의 의미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희 씨, 덕분에 다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네요. 윤희 씨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별 말씀을요.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었어요. 그 순간 정우 씨는 한 가지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무언가를 꺼냈다. 이거 어제 고마운 마음에 준비했어요. 그는 작은 종이 봉투를 건넸다. 윤희 씨는 놀란 듯 봉투를 받아 들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빵 2개가 들어 있었다. 제가 좋아하는 빵집에서 사온 단팥빵이에요. 아침에 줄 서서 사야 할 정도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윤희 씨는 순간 멈칫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우 씨를 바라보았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봉투 안에서 빵 하나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빵 좋아하세요? 그녀가 묻자 정우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엔 빵을 참 좋아했죠. 아내랑 가끔 빵집에 들러서 크림빵이나 단팥빵을 사곤 했어요. 윤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빵을 반으로 갈랐다. 안쪽에는 촉촉한 팥소가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한 입 빼어 물었다. 달달하네요. 정우 씨는 그녀의 반응을 보고 가만히 미소 지었다. 빵 한 조각을 빼어 무는 그녀의 모습이 어딘가 따뜻하고 편안해 보였다. 그들은 조용히 앉아서 함께 빵을 나누어 먹으며 차를 마셨다. 그저 빵을 나누는 작은 순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정우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이 나쁘지 않군. 그는 라디오를 빌미로 이곳을 다시 찾아왔지만 이제 라디오보다도 이 공간과 이 시간이 더 소중해지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정우 씨는 자주 윤희 전파사를 찾았다. 라디오를 핑계 삼아 가끔은 커피 한 잔을 빌미 삼아 그들은 서서히 서로의 삶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그가 기대하고 있던 것은 단순히 라디오가 아니었다는 것을. 라디오를 수리한 이후에도 정우 씨는 종종 윤희 전파사를 찾았다. 처음에는 라디오가 정말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겸, 그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전할 겸 찾아간 것이었지만 점점 핑계가 늘어갔다. 라디오 다이얼이 조금 뻑뻑한 것 같아서요. 잡음이 가끔 들리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걸까요? 혹시 오래된 전축도 보수할 수 있나요? 그는 매번 수리에 대한 이유를 들어 가게를 방문했지만 사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구실에 불과했다. 그의 진짜 목적은 단순했다. 그저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윤희 씨는 항상 그를 반갑게 맞이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다. 그들은 오래된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고 젊은 시절 자신들이 사랑했던 가수와 노래에 대해 추억을 나누었다.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게를 오래 운영하셨다고 하셨죠? 윤희 씨는 라디오 다이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요즘도 이렇게 전파사를 찾는 사람들이 많나요?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는 거의 없죠. 하지만 가끔 나 같은 사람들을 찾아와 주는 분들이 있어요. 고장난 물건을 그냥 버리지 않고 다시 살려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정우 씨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버리지 않고 다시 살려낸다. 그는 문득 그 말이 꼭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정우 씨는 여전히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가끔은 그녀에게 줄 작은 선물을 준비하기도 했다. 어느 날은 시장에서 갓 구운 호떡을 사서 가게를 찾았고 또 다른 날은 자신이 직접 만든 작은 나무 받침대를 건넸다. 그녀는 매번 감사하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어 보였고 그 미소는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그렇게 평온하고도 잔잔한 시간이 이어지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날 정우 씨는 평소처럼 윤희 전파사를 찾았지만 가게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순간 당황했다. 오늘 쉬는 날인가? 하지만 분명 전날만 해도 그녀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언제나처럼 내일도 차 한잔 하러 오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는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가게 문에는 수리 가능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지만 내부는 어두컴컴했다. 혹시 어디 아픈 걸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동네 미용실을 찾았다. 미용실은 종종 동네 사람들의 소식을 알 수 있는 곳이었다.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원장이 반갑게 인사했다. 어머, 한정우 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윤희 씨 소식 아세요? 전파사가 오늘 문을 닫았더라고요. 원장은 손에 들고 있던 가위를 멈추더니 살짝 뜸을 들였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윤희 씨 말이에요? 그 순간 옆에서 머리를 손질받던 한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혹시 못 들으셨어요? 윤희 씨 얼마 전부터 병원에 다닌다던데요. 정우 씨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병원요? 네. 몇 년 전에 큰 사고를 당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안 좋다고 하던데 요즘 또 상태가 안 좋아진 건지 병원을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정우 씨는 말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그녀가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늘 밝게 웃으며 라디오를 고쳐주던 그녀, 다정하게 차를 건네주던 그녀. 그녀는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병원에 다닌다는 게 어느 병원인지 아세요? 미용실 원장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건 모르겠는데. 아마 동네 병원이 아닐까요? 그는 가게를 나서며 가슴 깊숙이 무언가가 복잡하게 얽히는 기분을 느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전파사로 향했다. 문 앞에 서서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조용한 가게 안, 익숙한 작업대, 그리고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 없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그녀가 사라진 이 가게는 이제 더 이상 그에게 단순한 수리점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누군가를 기다리는 장소가 되어 있었다. 며칠 동안 그는 그녀를 기다렸다. 매일같이 전파사 앞을 지나가며 문이 열리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괜찮은지, 다시 돌아올 것인지, 병원에서는 어떤 상태인지 궁금했지만 선뜻 물어볼 수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적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왜 전파사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지. 그는 그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의 깊은 이야기는 하나도 듣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또다시 미용실을 지나다가 익숙한 이름을 듣게 되었다. 윤희 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그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 예전에 사고 크게 나서 법적으로 문제됐었다면서요?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미용실 원장이 조용히 속삭였다. 몇 년 전에요. 큰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그는 자리를 떠나 전파사를 향해 뛰었다. 그녀가 거기 있을까? 아니면 그녀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걸까? 그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에게 직접 물어봐야 했다. 그녀가 사라진 이유를, 그녀가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그는 단 하나만 알고 싶었다. 그녀가 자신에게 마음을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다. 전파사가 있는 골목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를 찾아야만 했다. 한정우 씨는 거친 숨을 내쉬며 윤희 전파사 앞에 멈춰섰다. 가게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문고리를 한 번 잡아보았지만 잠겨 있는 듯 했다. 그 순간 가게 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인기척이 그의 귀를 스쳤다. 혹시 안에 계신 걸까? 그는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다. 윤희 씨, 계세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다. 그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며 조심스레 말했다. 저예요. 한정우입니다. 이번에도 대답이 없었지만 창문 너머로 어렴풋이 보이는 실루엣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누군가 안에 있는 것이 분명했다. 정우 씨는 한 걸음 물러서서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기다리자. 기다리면 문을 열어주실 거야.
그는 가게 앞 벤치에 조용히 앉아 문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오래된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천천히 열렸다. 그 안에서 박윤희 씨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예전보다 조금 수척해 보였다. 항상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던 머리카락은 조금 헝클어져 있었고 평소보다 조금 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눈빛은 깊고 차분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정우 씨를 바라보다가 결국 작은 한숨을 내쉬며 문을 완전히 열었다. 들어오세요. 정우 씨는 익숙한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예전과 달리 가게 안은 조금 어두웠다. 항상 켜져 있던 작업대의 전등도 꺼져 있었고 벽에 걸려 있던 오래된 라디오들도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죄송해요. 문을 닫아두려고 했는데 이렇게 찾아오실 줄은 몰랐어요. 윤희 씨는 손을 꼭 모으고 무언가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정우 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습니다. 다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걱정이 돼서요.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며칠 동안 병원에 다녀왔어요. 미용실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다친 허리가 요즘 다시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잠시 손을 내려다보았다. 전파사 일을 하면서도 계속 아팠는데 참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가보니 더 이상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정우 씨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다시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실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고 때문에 다친 거예요. 정우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사고가 어떤 사고였나요? 윤희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15년 전 제 남편이랑 전파사를 함께 운영했었어요. 정우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가 결혼을 했었단 사실을 처음 들었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전자기기 수리를 정말 좋아했어요. 가게도 그의 아이디어로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가게에서 전선 합선 사고가 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다. 남편이 전선을 정리하다가 감전이 됐어요. 저는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를 도우려고 하다가 같이 감전을 당했어요. 정우 씨는 깜짝 놀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사고로 남편은 돌아가셨고 저는 허리를 크게 다쳤어요. 그녀는 힘겹게 웃으며 말했다. 그 이후로 전파사를 혼자 운영했어요. 남편이 남긴 곳이니까 제가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사고 이후 몸이 많이 약해졌고 손님도 점점 줄어들면서 가게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정우 씨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왜 늘 가게를 비우지 않고 언제나 그곳을 지키고 있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 그녀에게 전파사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 그리고 남편을 떠나보낸 후에도 그를 기억하기 위해 붙잡고 있던 마지막 흔적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가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더 이상 가게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허리 상태가 나빠져서 장시간 서 있는 것도 힘들고 무거운 기기를 다루는 것도 어렵다고요. 그녀는 가만히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전파사를 닫으려고 했어요. 정우 씨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녀가 이곳을 닫는다는 건 그녀의 지난 세월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말 다들 생각이신가요? 윤희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정우 씨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쉽사리 말을 꺼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냈고 혼자서 힘겹게 살아왔으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늘 거칠었던 손. 그 손은 수많은 기기를 고쳐왔고 누군가의 추억을 되살려왔으며 그의 라디오까지 살려냈다. 그는 손을 조심스럽게 뻗어 그녀의 손을 감쌌다. 그녀는 순간 놀란 듯 했지만 곧 천천히 손을 풀지 않았다. 윤희 씨, 그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혼자 결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녀는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제 그녀의 손을 놓아주지 않겠다고. 박윤희 씨의 손은 작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을 견뎌온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한정우 씨는 그녀의 손을 감싼 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다. 그저 그녀가 이 순간 조금이라도 외롭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녀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몇십 년 동안 전파사를 운영하며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고쳐주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은 없었다. 남편과 함께 꿈꾸던 공간을 지키려 했고 사고 이후에도 그 기억을 품고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한정우 씨,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정우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말했다. 이제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평생을 혼자 버텨왔다. 사람들은 그녀를 강한 여자라고 말했다. 어려운 일도 묵묵히 견뎌내고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는 외로운 법이라는 걸. 며칠 후 윤희 씨는 정우 씨와 함께 시장을 걸었다. 오랜만에 가게 문을 닫고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몇 년 만에 이렇게 여유롭게 거리를 걸어보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오래된 라디오를 고치는 일도 좋지만 이렇게 밖에서 바람을 쐬는 것도 괜찮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하자 정우 씨는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요. 가끔은 라디오보다도 바람 소리를 듣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어요. 그녀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상에 스며들 줄 몰랐다.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가게 문을 닫고도 매일 만나 함께 차를 마셨다. 라디오를 들으며 지난 시절을 이야기했다. 정우 씨는 가끔 그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따뜻한 단팥빵, 직접 만든 나무 소품, 그리고 가끔은 오래된 음악이 담긴 CD. 그녀는 처음에는 그런 호의는 낯설었지만 점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어느 날 윤희 씨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전파사를 완전히 정리하려고 해요. 정우 씨는 놀라지 않았다. 그녀가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정말 괜찮겠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려고요.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결정을 내렸다. 그날 저녁 정우 씨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집 앞에 서서 그녀는 망설이는 듯했다. 그러나 이내 조용히 말했다. 들어와서 차 한 잔 하고 가실래요? 정우 씨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녀는 문을 열었고 정우 씨는 조용히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섰다. 조용한 공간.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돼요. 그녀는 그제야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그 밤 두 사람은 함께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그녀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정우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윤희 씨,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네, 그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함께 라디오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함께하기로 했다. 고장난 라디오를 수리하며 시작된 인연은 이제는 서로를 고쳐주는 관계가 되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깨달았다. 인생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눔과 선행이 이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요.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중 하나인 강진그룹의 회장 강도현. 그는 수십 년간 그룹을 이끌어오며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강진그룹을 오늘날의 자리로 올려놓았다. 그의 삶은 늘 철저한 계획과 원칙 아래에서 움직였으며 사업에서는 단 한순간도 감정이 개입될 여지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 강 회장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문의 명예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 또한 기업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가문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삶이 아닌 강진그룹의 전통과 책임을 짊어지는 일이었다. 그런 그에게 최근 들어 가장 큰 고민이 생겼다. 딸 수연의 결혼 문제였다. 수연은 강 회장이 누구보다 아끼는 외동딸이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지혜롭고 따뜻한 성품을 가졌으며 강 회장이 자랑스럽게 여길 만큼 품격 있는 인물로 자라났다. 그녀는 학업도 뛰어났고 해외 명문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후 강진그룹의 계열사에서 일하며 실무 경험을 쌓고 있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인 그녀는 아버지를 누구보다 존경하며 그 뜻을 따랐지만 강 회장은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바로 그녀가 너무 착하고 순수하다는 점이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냉철한 판단과 강인한 정신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수연은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손해를 보더라도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였다. 강 회장은 그런 그녀가 혹시라도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상처받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그렇기에 딸의 결혼 상대는 더욱 신중하게 골라야 했다. 그는 과거부터 수연의 배우자가 될 사람은 단순히 개인적인 호감이나 사랑만으로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며칠 전 수연이 결혼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그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강 회장의 집무실.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강진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이곳은 대한민국 경제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간 중 하나였다. 수많은 CEO와 정치인들이 이곳을 드나들며 한마디의 결정이 수천억 원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곳. 하지만 그날만큼은 강 회장의 마음이 복잡하기만 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어요. 수연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 회장은 순간적으로 놀랐다. 결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등장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다. 결혼, 누구와? 아버지께서 아시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수연이 입술을 살짝 깨물며 말을 이었다. 그 사람 이름은 이지훈이에요. 저보다 2살 많고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순간 강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자동차 정비소. 그는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싶어 다시 되물었다. 자동차 정비소. 네. 아버지, 지훈 오빠는 정비소에서 직접 일하며 자동차를 수리하는 정비사예요. 자신만의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강진그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중 하나다. 호텔, 유통, 자동차,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강진그룹의 외동딸이
자동차 정비사와 결혼한다고. 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수연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은 기쁜 일이지만 결혼은 단순한 감정적인 일이 아니야. 우리는 강진 그룹을 이끌어가는 가문이다. 너의 배우자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 수연은 예상했다는 듯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감정만으로 결혼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훈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겨요. 저는 그런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되길 원해요. 그렇다고 해서 강 회장은 말을 멈췄다. 그가 평생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기업을 운영하며 냉정한 판단과 현실적인 선택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하지만 수연의 말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그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다. 단순히 사랑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강진그룹 같은 대기업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했다.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닌 가문의 명예와 기업의 운명까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구나. 수연은 아버지가 강한 반대를 하지 않은 것에 안도했다. 강 회장은 밤늦게까지 생각을 거듭했다. 그는 이지훈이라는 남자를 직접 조사해봤다. 부모님은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며 소박한 삶을 살고 있다.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학창 시절에는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대기업에 취직할 수도 있었지만 직접 자동차 정비소를 차리고 운영하는 길을 선택했다. 흠잡을 곳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가 강진그룹의 사위로서 적합한지는 또 다른 문제였다. 사람이 아무리 성실하고 정직하다고 해도 가문의 일원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강 회장은 단순히 보고 들은 정보만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사람의 진가는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그래서 그는 직접 변장하여 이지훈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는 단순한 사랑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바로 책임감과 인내, 그리고 위기 속에서의 태도였다. 내 딸을 맡길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렇게 강 회장은 지훈의 곁에서 직접 그의 인간성을 지켜보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가문의 일원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췄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강 회장은 직접 변장하여 지훈을 시험할 것이다. 그의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자동차 정비소에서 시작될 예정이었다. 이 남자가 단순히 성실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강진 그룹의 일원이 될 만한 사람인지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강 회장은 거울을 보며 낡은 작업복을 입었다. 이제 강 회장이 아닌 평범한 노인으로서 미래의 사위를 지켜볼 준비를 마쳤다. 이제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군. 그는 일부러 허리를 약간 구부리고 걸음걸이를 느리게 했다. 마치 오랜 세월을 살아온 평범한 노인처럼 보이기 위해서였다. 이제 내 미래의 사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직접 확인해 볼 차례다. 서울 도심에서 약간 벗어난 곳, 작은 자동차 정비소 한 곳이 자리 잡고 있었다다. 번쩍거리는 고급 자동차 대신 주로 오래된 차량과 서민들이 타는 차들이 정비를 받는 곳이었다. 강 회장은 그곳으로 걸어갔다. 거친 도로를 걷다 보니 주변의 자동차 매연과 기름 냄새가 은근히 익숙해졌다. 이런 환경에서 내 딸이 결혼하고 싶어 하는 남자가 일하고 있는 거군. 정비소에 들어서자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엔진 소리, 전동 드릴 소리, 그리고 직원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 순간 강 회장의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이지훈. 그는 한 손에 공구를 들고
엔진을 수리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피곤한 기색 없이 집중하고 있었다. 저 사람이 지훈인가? 딸이 사랑한다는 남자. 강 회장은 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기며 일부러 약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저기, 혹시 여기에서 차 좀 봐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몇몇 직원들이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허름한 옷차림에 다소 초라한 모습. 대개 이런 손님들은 정비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직원들은 관심 없는 듯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지우는 달랐다. 그는 얼굴을 들어 노인을 바라보았다. 눈빛 속에는 전혀 경멸이나 무시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강 회장은 일부러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사실 돈이 많지 않아서 간단한 것만이라도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들은 순간 몇몇 직원들은 속삭였다. 이런 경우 공짜로 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겠는데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지우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차를 살펴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시동을 걸어보시겠어요? 강 회장은 내심 흥미로웠다. 많은 직원들이 불평하거나 꺼리는 상황에서도 지우는 단 한 번도 무례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손님을 돈으로 평가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다. 차를 살펴보던 지우는 이내 문제를 발견했다. 아, 이건 브레이크 패드가 닳아서 나는 소리네요. 교체하면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어요. 강 회장은 일부러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수중에 돈이 얼마 없어요. 혹시 좀 나중에 드려도 될까요? 이 말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커졌다. 거봐, 공짜로 해달라고 하잖아. 사장님, 이런 손님은 그냥 돌려보내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하지만 지우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강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할아버지,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가 비용은 최대한 절감해서 해드릴 테니 일단 수리는 꼭 하셔야 해요. 나중에라도 천천히 갚으셔도 괜찮습니다. 순간 강 회장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돈이 없어도 안전을 위해 수리를 해주겠다는 그의 태도. 그는 결코 고객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보지 않았다. 수리가 끝나고 강 회장은 지훈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정말 고맙네. 자네 같은 젊은이가 있다는 게 참 다행이야. 지훈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할아버지,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강 회장은 차를 타고 정비소를 떠나면서 생각했다. 이 남자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군. 그의 첫 번째 시험은 성공적이었다. 지훈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강 회장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이제 좀 더 까다로운 상황을 만들어야겠군. 그의 두 번째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 회장은 첫 번째 시험에서 예상보다 깊은 인상을 받았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이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남을 도우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우는 단순히 착한 사람을 넘어 남을 먼저 생각하는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단순한 친절만으로 사위로 인정할 수는 없었다. 이제 진짜 시험을 해봐야겠군. 강 회장은 결정을 내렸다. 사람의 진가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에는 그가 더욱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시험할 차례였다. 그는 비서를 통해 지훈의 출근 시간과 일정을 확인했다. 지훈은 매일 아침 정비소에 가기 전에 부모님이 운영하는 국밥집을 들러 아침을 먹고 가끔은 손님을 도와 가게 일을 보기도 했다. 강 회장은 그 일상을 활용하기로 했다. 그날 아침 강 회장은 허름한 노인의 모습으로
다시 변장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계획했다. 지훈이 걸어오는 길목에서 일부러 넘어지면서 주변에 있던 물건을 크게 쓰러뜨려 응급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상황이 발생한 순간 지나가던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쁜 듯 그냥 지나치거나 한두 마디 걱정하는 말만 던질 뿐이었다. 괜찮으세요? 누군가 조용히 묻고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지우는 달랐다. 그는 즉시 달려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강 회장은 일부러 더 괴로운 신음을 흘렸다. 아이고, 허리가 갑자기 다리가 풀려서. 지우는 자세를 낮추고 노인의 상태를 확인했다. 어디 다치신 것 같아요. 움직이실 수 있으세요? 강 회장은 일부러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쓰러진 척했다. 아이고, 일어나기가 힘들구먼. 주변에서 몇몇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누구도 선뜻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우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강 회장의 팔을 잡고 부축했다.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급하게 움직이면 더 다치실 수도 있어요. 지훈의 손길은 단단하면서도 따뜻했다. 강 회장은 속으로 흥미롭게 지켜봤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꺼려한다. 혹시라도 문제에 얽히거나 책임을 져야 할까봐. 하지만 이 녀석은 전혀 망설이지 않는군. 지훈은 한참 동안 노인을 부축한 채 상태를 살폈다. 앉아서 조금 쉬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근처에 약국이 있나 한번 볼게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약국이 보이지 않자 결단을 내렸다. 일단 제 차로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강 회장은 속으로 더욱 깊이 감탄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단순히 부축해주고 끝낼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끝까지 책임을 지려 했다. 이것이 바로 강 회장이 찾고 있던 태도였다. 강 회장은 한동안 지훈과 함께 벤치에 앉아 쉬었다. 지훈은 계속해서 할아버지의 상태를 살피며 걱정했다. 혹시 가족분께 전화라도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네. 젊은이가 참 친절하구먼. 당연한 일인데요. 요즘 이런 일은 다들 외면하기 쉽잖아요. 강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일에 쉽게 무관심해진다. 하지만 지훈은 그렇지 않아. 강 회장은 그 순간 결심했다. 이 녀석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군. 그러나 아직 시험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아직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한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다. 강 회장은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지훈이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계획이었다. 그는 지훈을 더 깊이 시험해보기 위해 직접 그의 일터에서 더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강 회장은 여전히 변장을 유지한 채 지훈이 일하는 자동차 정비소로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고객의 입장에서 까다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그는 일부러 거친 태도를 보이며 말했다. 지난번에 차를 수리해 주셨잖아. 근데 말이야, 이것도 이상한 소리가 나네. 돈은 냈는데 왜 이 모양이야? 지훈은 놀란 기색 없이 침착하게 말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강 회장은 일부러 더 까다롭게 굴었다. 아니, 내가 이런 정비소는 처음 봤네. 차가 제대로 안 고쳐졌으면 바로 환불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보통 이런 고객은 골칫거리였다. 하지만 지훈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다. 고객님,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차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무료로 점검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강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정도 반응에도 화를 내지 않는다고? 보통 사람이라면 억울함을 표현하거나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전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것이 바로 강 회장이 원했던 태도였다. 책임감,
인내, 그리고 진심. 지우는 단순히 성실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 강 회장은 마침내 확신했다. 이 남자는 내 딸을 맡길 만한 사람이야. 그는 첫 번째 시험에서 지훈의 배려심과 성실함을 보았고, 두 번째 시험에서 책임감과 위기 대처 능력을 확인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이었다. 강 회장은 마지막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군. 강 회장은 두 차례의 시험을 거치며 이지훈에 대한 평가를 점점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었다. 사람의 진가는 가족을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정확하게 드러난다. 강 회장은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친절하고 성실해 보였지만 가족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가족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을 배려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번 시험은 단순히 지훈 개인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관찰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강 회장은 이번에도 허름한 노인으로 변장하고 지훈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국밥집을 찾았다. 이곳은 번화가와는 거리가 먼 소박한 동네 시장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간판도 낡았고 화려한 인테리어나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따뜻한 국밥 냄새와 정겨운 분위기가 풍기는 곳이었다. 강 회장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정겨운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강 회장은 일부러 까다로운 손님을 연기하며 말을 걸었다. 아니, 이 집은 국밥 값이 왜 이렇게 비싼가? 다른 집보다 1,000원이나 비싸잖아. 이 말을 듣고 주변의 다른 손님들이 힐끔 쳐다보았다. 대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직원들은 당황하거나 불쾌해하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어머니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아이고, 손님. 저희 가게는 직접 우려낸 사골 국물을 써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한번 드셔보시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부드럽고 친절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강 회장은 시험을 이어갔다. 허참, 국밥 한 그릇에 이 돈이면 너무 비싸지 않소? 난 돈도 별로 없는데 말이야. 이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지훈의 아버지가 다가왔다. 어르신, 괜찮으시면 반 공기 더 드릴 테니까 편하게 드세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중요한 거지. 돈 몇 푼이 중요한가요? 그 순간 강 회장은 속으로 감탄했다. 이 집안은 기본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지훈이 괜히 그렇게 자란 것이 아니었다. 그의 부모 역시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강 회장은 국밥을 받아들고 조용히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이 가게로 들어왔다. 지훈은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부모님께 인사를 건넸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장사 잘 되세요? 그의 목소리는 다정하고 따뜻했다. 단순한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말투였다. 그는 부모님이 바쁜 것을 보더니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돕기 시작했다. 아이고, 너 정비소 가야 하는데 왜 이리 일찍 왔어? 오늘은 좀 일찍 끝났어요. 가게 일도 도울 겸 들렀죠? 강 회장은 그런 지훈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이 모든 것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었다. 이 녀석, 정말 대단한 녀석이야. 강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지켜보기로 했다. 강 회장은 국밥값을 계산하고 가게를 나섰다. 밖으로 나서며 마지막으로 가게 안을 바라보았다. 강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인정해야겠군. 내가 틀렸어. 처음에는 지훈을 의심했다. 하지만 지훈은 시험을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었다. 강 회장은 속으로 웃었다.
이제 내가 직접 그에게 말해야겠군. 그는 변장을 벗고 이제 진짜 자신을 드러낼 준비를 하기로 했다. 강 회장은 지훈을 강진그룹 본사로 초대하기로 했다. 보통 정비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재벌가의 본사 건물에 초대받는 일은 드물었다. 지훈도 처음에는 의아해했다. 저 같은 사람이 왜 강진그룹 본사로 초대를 받았을까요? 하지만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냥 좋은 기회일지도 모르잖아요. 지훈은 깊은 고민 끝에 초대를 수락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강 회장과 마주할 날이 다가왔다. 그날 아침 지훈은 깔끔한 셔츠와 슬랙스를 입고 강진 그룹 본사를 찾았다. 평소 기름때 묻은 작업복이 익숙했던 그에게는 다소 어색한 복장이었다. 강진 그룹 본사는 서울 중심부에 우뚝 서 있는 초고층 빌딩이었다. 입구에서부터 모든 것이 고급스러웠고 직원들의 움직임조차 차분하면서도 정제되어 있었다. 이런 곳에서 매일 일한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 지훈은 건물 로비에 들어서며 긴장감을 느꼈다. 그리고 안내 직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다. 이 회장님께서 직접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오시죠. 이 회장님? 지훈은 순간 멈칫했다. 설마 수연이 아버지? 지훈은 조용히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 어떤 이유에서든 날 만나고 싶어 하신다면 정면으로 마주하는 수밖에 없다. 강 회장의 집무실 문이 열렸다. 그는 거대한 창문이 있는 넓은 집무실 한가운데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은 한 가지 깨달았다. 이 사람 낯이 익다. 설마?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얼마 전 정비소에서 도움을 요청했던 허름한 노인, 길에서 넘어졌던 노인, 국밥집에서 까다로운 손님을 연기하던 노인, 모든 것이 한 사람과 연결되었다. 회장님께서 저를 시험하셨나요? 지훈이 당황스러움과 혼란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강 회장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자네를 시험했네. 지훈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그럼 그동안의 일들이 전부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 강 회장은 천천히 말했다. 난 처음부터 자네를 의심했네. 내 딸과 결혼할 사람이 정말로 그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지. 지훈은 순간 서운함과 당혹감을 느꼈다. 그렇다면 제 진심을 시험받은 것이었단 말인가요?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자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게. 내 딸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네. 그녀의 미래를 아무한테나 맡길 수는 없었어.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도 이해했다. 수연을 아끼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러나 동시에 그 과정이 너무 가혹했다고 생각했다. 저는 그냥 수연이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저는 부자가 아니고 대단한 배경도 없어요. 하지만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진심이었어요. 강 회장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서 내가 결론을 내렸네. 강 회장은 조용히 책상 서랍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이건 뭐죠? 지훈이 물었다. 강 회장은 천천히 말했다. 강진 그룹의 후계자가 되겠나? 그 말에 지훈은 순간 말을 잃었다. 저요? 그래, 자네는 단순히 내 딸의 남편이 아니라 이 가문의 일원이 될 사람이야. 그러니 난 자네가 우리 가업을 이해하고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네. 지훈은 그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훈은 잠시 조용히 생각했다. 그리고 강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 저는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연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바로 그 대답을 듣고 싶었네.
지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이 그룹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평생 자동차 정비만 해왔는데 강 회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자네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뜻일세. 그날 강 회장은 마침내 지훈을 인정했다. 자네를 내 사위로 받아들이겠네. 지훈은 순간 감격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시험이 떠올라 살짝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 솔직히 회장님께서 저를 이렇게까지 시험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강 회장은 조용히 웃었다. 나도 이번 시험을 통해 깨달았네. 결국 자네는 시험이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야.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날 이후 강 회장은 지훈을 공식적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수연과 지훈의 결혼식은 성대하게 열렸고 그날 강 회장은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남자는 나의 사위가 아니라 내 또 다른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강 회장은 마침내 지훈을 진심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결혼식 당일 강진 그룹의 웨딩홀은 고요한 감동으로 가득 찼다. 강 회장은 검은 턱시도를 입고 조용히 딸을 바라보았다. 수연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살짝 긴장한 기색이 보였다. 아버지,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넌 항상 잘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강 회장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오랜 세월 동안 품어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어린 시절 그녀가 처음 걸음마를 뗐던 순간 엄마 없이 자라면서도 밝게 웃던 모습, 강진 그룹의 후계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선택한 그녀. 수연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다. 강 회장은 처음으로 딸에게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다. 그 순간 수연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결혼식장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다. 강 회장은 그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훈 군, 네, 아버님. 지훈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오늘 이후로 자네는 내 딸의 남편이 될 사람이네. 나의 사위로서 그리고 가문의 일원으로서 내 딸을 지킬 수 있겠나? 지훈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수연이를 가장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걸고 평생을 함께하겠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강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그래, 이 남자는 내 딸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주례가 서약을 요청했다. 신랑 이지훈, 당신은 신부 강수연을 평생 사랑하고 지켜줄 것을 맹세합니까? 지훈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맹세합니다. 신부 강수연, 당신은 신랑 이지훈과 함께하며 그의 아내로서 평생을 동반할 것을 맹세합니까? 수연도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네, 맹세합니다. 그 순간 결혼식장은 고요해졌다. 그리고 이어진 첫 입맞춤. 사람들은 환호했고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강 회장은 조용히 박수를 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제야 정말 내 딸을 떠나보내는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든든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연이 이어졌다. 그러나 강 회장은 마지막으로 지훈에게 중요한 말을 남겼다. 이제부터 자네는 내 사위이면서도 내 딸과 동등한 파트너가 되어야 하네. 네, 아버님. 그리고 하나 더. 강 회장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내 딸이 힘들어할 때 언제나 그녀의 곁에 있어 주게. 돈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가족이니까. 그 말에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 말씀 평생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강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강 회장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머니, 이제야 안심이 됩니다. 우리 가문을 이어갈
정말 따뜻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다. 이제 강진 그룹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돈과 명예가 아니라 가족과 신뢰를 중심으로 하는 시대가. 그렇게 강 회장은 딸을 진정한 행복으로 보내며 새로운 가족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날 밤 강진 그룹의 불빛이 더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눔과 선행이 이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요.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